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온라인상의 날카로운 비난 댓글, 혹은 직장 동료의 부당한 질책까지. 심장이 마구 요동치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반박의 말들이 맴돌죠. 익숙한 감정이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하지만 만약 제3의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모욕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당신을 거의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줄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건대 이 답은 당신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바로 그곳에서 스토아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삶과 동떨어져 토가만 걸친 채 고상한 이야기만 늘어놓던 수염난 현자들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부터 에픽테투스 같은 전직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활용했습니다. 전쟁과 배신, 그리고 물론 일상적인 모욕 속에서도 평정심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핵심 비밀은 바로 상처의 본질에 대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진실을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돌부처 같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냉정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 두려움, 기쁨, 그리고 모욕적인 말에서 오는 고통까지 모든 감정을 느끼는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콕 찔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미는 첫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영혼의 첫 움직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저절로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반사작용인 셈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첫 감정의 찔림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 작은 감정의 불씨가 증오의 불길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상한 마음이 이성을 잠식하고 몇 시간이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첫 번째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모든 것에 깔려있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한 가지 생각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구분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날씨, 우리의 과거, 타인의 시선에 비친 우리의 평판, 그리고 물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욕은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외부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욕에 대한 당신의 감정, 즉 상처나 분노는 이미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인 선택이고 당신의 결정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지 말지 말이죠. 이 간단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설이라는 화살이 당신을 향해 날아올 때 바로 그 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행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역설적인 멈춤입니다. 즉시 답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심지어 표정조차 바꾸지 마세요. 그저 숨을 들이쉬세요. 깊고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이 1초, 이 짧은 두 순간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을 당기듯 당신이 자신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멈춤이 바로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자동화된 반응 시나리오를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fight or flight 하는 본능적인 반응 모드로 작동합니다. 이 찰나의 지연이 당신의 이성적 사고가 개입하여 감정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싸움에서 당신이 얻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 귀한 한순간의 여유를 얻게 되면 비로소 스토아 철학자의 진정한 역할이 시작됩니다. 화나는 답변을 속으로 되뇌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방금 들은 말이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여기에는 단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분 상할 이유가 되지 않죠. 두 경우를 모두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령 그 모욕적인 말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부주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게으르다고 지적받았는데 사실 프로젝트를 계속 미루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실 때문에 기분 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는 이를 모욕이 아니라 비록 거칠지라도 값진 무료 피드백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준 것이죠. 마치 친구가 당신의 셔츠에 얼룩이 묻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고 얼룩을 지우러 갈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당신이 되세요. 이것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럼 모욕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당신을 어리석다고 불렀지만 당신은 자신의 지성에 확신이 있다면요. 아니면 당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는다면요. 이럴 때면 분노와 원망을 느낄 만한 당연한 이유가 생긴 것만 같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아닙니다. 이 경우의 논리는 훨씬 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누군가 D 더하기 2는 5라고 하거나 하늘이 보라색 점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에 굳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냥 착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말이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욕적인 말에는 왜 다르게 반응해야 할까요?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의 왜곡된 인식, 그의 무지,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거짓말에 기분 나빠하는 것은 비가 젖어 있다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당신 스스로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고 믿기 전까지는 그 어떤 거짓말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모욕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근원이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명상록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신에게 간단하지만 탁월한 조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나는 집착하고 고마움을 모르며 거만하고 교활하며 질투심 많고 비사교적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온갖 악덕에 직면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충격에 빠뜨리거나 평정심을 잃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산을 들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빗방울에 놀라지 않고 그저 대비하는 것이죠. 무례함과 어리석음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들의 모든 발현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세상이 늘 그래왔듯이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진짜 동기가 뭘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안타깝게도 슬플 겁니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은 약한 자들의 무기입니다. 고통받는 이에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어쩌면 그에게 끔찍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당신을 질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불안감과 자기 혐오를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바뀔 겁니다. 적어도 동정심으로요. 당신 앞에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길 잃은 불쌍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분노로 맞서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것을 적대감의 빌미가 아닌 최고의 인간성, 즉 관용과 이해를 베풀 기회로 봅니다. 이제 좀 의외일 수 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유머,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태도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태도의 대가였습니다. 가장 원칙주의적인 로마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소카테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서 누군가 실수로 그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때렸는지 알아차린 그 사람은 카토에게 달려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카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맞았다는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그는 그저 모욕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재판 중인 상대방이 카토에게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카토는 그저 몸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고소하겠소. 하지만 쓰레기를 던진 것 때문이 아니라 부적절한 때에 던졌기 때문이요. 유머는 공격자를 즉시 무장 해제시킵니다. 이는 당신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보잘것없는 도발은
그저 당신에게 코수습만 나올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그의 규칙에 따라 그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기법은 유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의와 과장의 기술입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의 예상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대를 종종 당황하게 만듭니다. 가령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또 너무 느리게 일하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느리다고요? 에이, 아직 멀었죠. 저는 이 보고서를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끝낼 계획인데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누군가 이 주제에 대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쓴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맞아요. 사실 전 어제 겨우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어요. 이런 댓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신은 모욕이 지닌 가장 큰 힘, 즉 공격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당신에게 날아오는 창을 가로차에서 능숙하게 저글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격자는 당신이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동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공격자는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에게 얼마나 사소한지, 심지어 그 의견으로 기꺼이 장난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욕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화면 속 소리들의 조합이거나 기호일 뿐이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불쾌하고 독처럼 해로우며 상처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에 힘을 부여할 때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이 한 말은 나빠, 부당해, 나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릴 때 말입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내적인 동의가 바로 중립적인 단어들을 자신을 향한 무기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모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욕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언제나 오직 여러분의 손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그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지키기 위해 스토아 학파는 내면의 요새라는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즉 자아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요새는 두꺼운 성벽과 높은 망로,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타인의 말, 행동, 의견은 당신의 요새를 에워싸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돌을 던지고 활을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적이 요새 안으로 침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스스로가 문을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모욕은 당신의 요새 벽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그 돌은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충격으로 벽이 허물어졌다고 스스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이 내면의 요새를 가꾸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은 나의 영역이다. 나의 평온은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들여보낼지 결정한다. 당신의 마음의 평정은 오직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불가침의 성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안에서 끊임없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가장 큰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에고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마음이죠. 그것은 가장 크게 외칩니다. 감히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는 나를 존중해야 해. 에고는 세상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지기를 요구합니다.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어떠한 비판도 두려워하죠. 바로 이 부풀어 오른 에고가 우리를 그토록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크게 부풀어 오른 풍선과 같아요. 풍선이 커질수록 작은 바늘에도 쉽게 터져버리듯이 말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와 반대로 겸손과 냉철한 자기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에고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에고를 작고 단단하게 만들면 타인의 비난이나 모욕이라는 바늘들이 더 이상 취약한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튕겨나갈 뿐이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가상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신의 진짜 내면의 가치에 기반하여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시다. 만약 모든 모욕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침착해질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헬스장에 근육을 키우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거운 바벨 때문에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그 무게, 그 저항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똑같습니다. 모든 무례함, 모든 비아냥거림은 마치 당신의 정신적인 바벨에 추가되는 원판과 같아요. 이것은 인내심을 연습할 기회입니다. 당신 내면의 요새를 시험해 볼 기회고요. 잠시 멈추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갈고 닦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욕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문제에서 기회로 바꾸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장애물을 성장을 위한 훈련 도구로 활용하는 정신의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졌던 무게들을 당신이 얼마나 쉽게 들어올리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가장 존경받는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 된 에픽테토스는 이 사상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고 전한다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 다른 단점들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겨우 이것들만 언급하지는 않았겠죠. 이 한 구절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분노가 타인의 말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말에 나쁘다, 기분 나쁘다, 불공평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설령 왜곡된 것일지라도 그저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로 여긴다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경험과 기분에 기초한 관점일 뿐이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판단을 바꾸는 순간 그에 묶여있던 감정은 사라집니다. 원망은 더 이상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저 증발해버립니다.
모욕이나 비난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바로 우리의 평판을 겨냥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믿어버려서 사회 속 우리의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존경, 직업, 심지어 친구까지 잃을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평판이란 외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바람을 조종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끝없는 불안과 좌절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비방이나 중상모략도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으며 변덕스러운 대중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고대 철학의 원칙들을 11세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악플러가 달려들어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작성자 멍청이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당장 지워. 쪽팔리지도 않냐. 익숙한 풍경이죠. 예전 같으면 논쟁에 휘말리고 변명하려 들고 화를 내며 저녁 내내 기분을 망치곤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화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그저 픽셀들의 조합일 뿐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쓴 글이지. 아마도 타인에게 독소를 퍼붓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걸 보면 스스로가 불행해서 그러는 걸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인격이나 당신이라는 존재와는 아무런 실제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디지털 잡음일 뿐이죠. 악플러와 논쟁하려 드는 건 짖는 개에게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미하고 에너지 낭비죠. 스토아적 접근 방식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지 타인의 고통이 가상으로 투영된 것일 뿐이며 당신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단 1초도 빼앗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흔한 풍경 중 하나, 바로 직장 회의입니다. 어쩌면 기분 좋지 않은 상사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고서가 엉망이라느니,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하는 말들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얼굴은 화끈거리고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거나 아니면 똑같이 맞받아쳐 비난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들죠. 잠깐만요. 여기서 스토아 학파의 마음가짐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귀한 숨 고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 외과 의사처럼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죠. 첫째, 감정입니다. 상사는 지금 짜증이 나 있고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상사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이며 그저 그의 소통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닌 상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둘째, 사실입니다. 상사의 말에 어떤 객관적인 정보라도 담겨 있나요? 혹시 보고서에 정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마감 기한을 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업무 개선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얻은 셈이니까요.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고 즉시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순전히 감정적이었고 아무런 사실도 담고 있지 않았다면
그건 그저 껍데기처럼 미련 없이 버리세요. 당신은 유용한 알곡은 취하고 쓰레기는 그걸 가져온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준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상처 주는 말이 익명의 트롤이나 못된 상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절친한 친구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런 말들은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스토아 철학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네, 더 어렵습니다. 네, 감정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됩니다. 하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인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세상과 감정, 그리고 기대를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은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 서툰 비판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을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그들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뿐,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존감을 함부로 재단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든 단계, 즉 멈춤, 분석, 유머, 그리고 동기 이해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목표는 무감각한 냉소주의자나 모든 것에 무관심한 철면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목표는 훨씬 더 고귀하고 숭고합니다. 그것은 아타락시아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어는 평정심, 평온함 또는 마음의 평화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는 이성에서 태어나는 평화입니다. 감정적인 왜곡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명료한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폭풍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안정성이죠. 아타락시아에 도달했다고 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황홀경에 빠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며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방해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걸 뒤바꿀 만한 놀라운 통찰이 담긴 아이디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스토아 철학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모욕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단언컨대 아무도요. 모욕이란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모욕은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죠. 한 사람이 모욕을 제안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이 든 말이라는 선물을 건넨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선물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건네려 했던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정말 큰 깨달음이죠. 이 상황에서 모든 권력은 당신을 모욕하려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낱소리나 글자, 덩어리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무기가 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아무리 욕해도 당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은 오직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그래, 맞아, 이건 끔찍해, 이건 불공평해 라고 말할 때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저 그의 의견일 뿐이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진정한 힘은 재치 있는 말대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적의 상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모욕은 당신에게 던져진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든 선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여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요.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현대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실용적인 조언을 얻어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모욕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의 지식을 무기로 삼아 그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